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을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굉음과 함께 발을 딛고 있던 땅이 통째로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의사의 마지막 선고가 귓가를 스치던 그 순간 제 세상은 그렇게 소멸했습니다. 제 아들, 제 하나뿐인 아들 민우가 갔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국화꽃 향보다 더 진하게 배어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차가운 바닥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제가 사흘 밤낮을 꼬박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 기억 속 시간은 민우가 떠난 그 순간에 멈춰버려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아들의 영정사진.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 사진을 찍던 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어때? 좀 어색한가? 몇 해 전 동네 사진관 앞에서 양복을 빌려 입고는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던 아들의 모습. 험한 일만 하느라 변변한 정장 한 벌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찍게 한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쓸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끔찍한 날에 쓰이게 될 줄이야. 어느 부모가 자식의 영정사진을 제 손으로 고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이 모진 목숨은 왜 이리도 질긴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아들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7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국밥집을 하며 악착같이 키운 자식이었죠.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어요. 남들은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들 했지만 우리 민우는 달랐습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돈을 벌면 제 내복부터 사오던 살가운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25에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어요. 민우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었고 급기야는 갓난아기였던 제 손녀 보람이를 내팽개치고 웬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우의 이름으로 된 빚까지 잔뜩 남겨두고서요. 그날 이후 제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겪었을 고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고 손녀 보람이도 20살 어엿한 아가씨로 자라주었죠. 민우는 얼마 전부터 제 국밥집 일을 도우며 엄마,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내가 앞으로 호강시켜 줄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우리 세 식구 웃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행복을 눈앞에 두고 아들을 쉬어가셨습니다. 새벽에 가게 일을 돕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늦은 오후, 저는 여전히 영정 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곁에서 손녀 보람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할머니, 뭐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할머니까지 쓰러지셔라며 울먹였지만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선 건 이 비통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얼굴에는 슬픔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손에는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손녀를 버리고 떠난 전 며느리 신템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를 제단 위에 던지듯 아무렇게나 올려놓았어요. 조문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은커녕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하품까지 작게 하더군요. 그러고는 곧장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봐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망치고 싶지 않아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태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를 머금고는 제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죠. 그 목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서류상으론 아직 우리 부부인 거 아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서류라니 부부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아이고, 어머니도 참. 민우 씨가 죽었는데 그럼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그 돈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 신템이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주시죠. 그 말을 내뱉으며 그 여자는 제 앞으로 손바닥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돈을 달라는 그 손짓.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순간 터져 나올 것 같은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척들과 보람이가 모두 놀라 저희를 쳐다봤어요. 20년이었어. 네가 내 아들하고 갓난쟁이 손녀 버리고 도망간 지 20년이라고. 그 긴 시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 한 통 없던 인간이 아들 죽었다는 소식은 귀신같이 듣고 돈 냄새 맡고 찾아와. 네가 인간이야? 제 울분 섞인 외침에도 신태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시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어쨌든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민우 씨가 저랑 이혼을 안 해준 걸 누굴 탓하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아들 옆에 끼고 꽉 잡고 사니까 남자가 숨이 막혀서 이혼할 엄두도 못 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는데. 저 여자는 그 모든 고통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사망 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저도 돈을 받죠. 괜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좋게 좋게 끝내세요. 안 그러면 이 장례식장 아주 난장판이 될 테니까. 아들 마지막 가는 길 시끄러워지는 거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볼모로 잡은 더러운 협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길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 짐승 같은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제 눈에 조문객들을 위해 차려놓은 상이 들어왔습니다. 편육과 홍어 무침,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종지의 새우젓.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새우젓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뻔뻔하게 웃고 있는 신태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찰박 하는 소리와 함께 짭조름한 새우젓이 그 여자의 비싼 옷과 공들여 화장한 얼굴 위로 골고루 흩뿌려졌습니다. 꺄악! 신태미의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릿한 젓갈 냄새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녀는 제 얼굴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이러냐며 악을 썼습니다.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돈.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주마. 하지만 내 아들의 목숨값은 단 1원도 줄 수 없어. 당장 여기서 꺼져.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달려와 저를 말리고 보람이는 제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우젓으로 범벅이 된 신태미는 분이 안 풀리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억울한 삶과 고통을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말이죠. 비릿한 새우젓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의 한가운데 신태미는 하얀 블라우스와 얼굴에 온통 젓갈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값비싸 보이는 옷은 얼룩덜룩 흉하게 물들었고 공들여 칠한 화장은 붉은 새우 살과 뒤엉켜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광대 같았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참하던지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죠. 정적을 깬 것은 신태미의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바닥에 주저앉아 빽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20년 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길바닥에 드러눕던 그 철없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 여자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을지언정 그 천박한 근성까지는 어쩌지 못했나 봐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까? 내 아들 목숨값에 비하면 그깟 옷 나부랭이가 대수더냐. 정 원한다면 네가 뒤집어 쓴 그 새우젓 값은 쳐주마.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거든. 제 말에 신태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야, 너 내가 누구라고 함부로 짓거려.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너 고소할 거야. 합의금 한 푼도 없이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어디 평생 국밥이나 말면서 살아보라고. 그 여자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자 옆에 있던 제 동생과 조카들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녀 보람이는 제 등 뒤에 서서 작은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보람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할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절대 저런 인간에게 우리 아빠의 마지막을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라고 눈빛으로 말해주었죠. 고소. 어디 해봐. 나도 네가 저지른 짓을 세상에 다 까발릴 테니. 20년 전 갓난쟁이 딸 자식 내팽개치고 빚만 남긴 채 남자랑 눈 맞아 도망간 년이 이제 와서 죽은 남편 보험금 타내려고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린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 다 내주마. 과연 어느 법이 너 같은 인간의 편을 들어줄지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제 서슬 퍼런 기세의 신태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 여자도 아는 거겠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아무리 법이 자기 편이라고 우겨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에 있던 몇 안 되는 친척들도 이미 그 여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경멸의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는지 신태미는 결국 한마디를 내뱉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두고 봐. 이따위 방법으론 아무것도 해결 못해. 결국 넌 변호사한테 온 서류를 받게 될 거고 돈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마치 주문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 여자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는 씩씩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지자 장례식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비릿한 젓갈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동생이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 저런 거 상대하느라 고생했네.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하겠다. 동생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련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더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제 아들이 평생을 발목 잡혀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새삼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민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부디 다 잊고 편히 가렴. 남은 일은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네가 사랑하는 보람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평생 괴롭힌 저 악마 같은 인간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고 말겠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발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실은 검은 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제 아들을, 제 세상을 묻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보람이가 제 옆에서 함께 울며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들의 관을 붙잡고 따라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횡한 집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아들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현관에 놓인 낡은 운동화, 아들이 쓰던 밥그릇,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잠바까지. 마치 금방이라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저는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아들은 오지 않고 정막만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죠.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남은 이불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다가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이대로 아들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손녀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까지 잘못되면 저는 이제 세상에 정말 혼자 남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 저를 봐서라도 제발 기운 내세요. 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애원하는 손녀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보람이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유일한 혈육. 저 가여운 것을 내버려 두고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죠. 그리고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마지막 유산까지 탐내는 그 여자와의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람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눈물도 함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슬픔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손녀를 위해서 저는 이제 어미가 아니라 싸움닭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저와 보람이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신태미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민우, 참 착하고 좋은 청년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찾아와주는 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묵묵히 국밥을 말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신태미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결국 넌 변호사한테 온 서류를 받게 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등기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간결하고 차가웠습니다. 귀하의 아들 고 양민우 씨의 사망보험금 및 기타 모든 유산의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인 의뢰인 신태미 씨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한 서류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법이라는 게 저런 파렴치한 인간의 편을 들어준단 말인가. 20년간 부모와 자식의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목숨값을 주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밤새 그 서류를 손에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아침 일찍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분은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지런히 정돈된 책들과 서류들에서 연륜과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저를 맞이한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의 결혼 생활부터 신태미의 야반도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제가 내용 증명 서류를 내밀자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는 점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상황이 어머님께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제 아들 돈을 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님,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입니다. 손녀 따님과 전 며느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류상 배우자인 전 며느님에게 상속 우선권이 가게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여자는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동안 민우와 보람이를 위해 단돈 1원 한 장 보태준 적이 없다고요. 그건 명백한 유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리워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저희 쪽에서 제시해야만 해요. 박 변호사의 냉정한 설명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다고요?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진이라도 들이밀어야 그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재판으로 가게 되면 판사는 아마 이 점을 가장 먼저 물을 겁니다. 아드님은 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요. 아드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셨다고 판단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민우가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깊은 속내를 차가운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결국 내 아들의 목숨값을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손에 쥐어주어야만 하는 건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제 어깨 위로 박 변호사의 따뜻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어머님,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20년 전의 이웃들, 전 며느님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드님께서 남기신 유품들. 그 안에 분명히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 조각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 맞추는 겁니다.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눈을 보는 순간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아들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원통해할까. 법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정의까지 그런 것은 아닐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싸울 겁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의 이름으로 받아갈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단호한 결심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 어머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저는 기꺼이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손녀 보람이를 불렀습니다. 보람이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보람이를 제 앞에 앉히고 오늘 변호사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보람이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보험금을 그 아줌마가 다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람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니, 절대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거야. 할미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 보람이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제 말에 보람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저와 같은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아빠가 평생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아빠가 남기신 마지막까지 그 여자 손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손녀가 이제는 저와 함께 싸울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둘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보람이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일이었죠. 아들의 방 문을 여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방 안에는 아들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보람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방 안에 서서 아들의 흔적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닳고 다른 작업복 몇 벌과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낡은 양복 한 벌, 그리고 보람이가 아르바이트에서 처음으로 사준 티셔츠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 티셔츠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낡은 속옷과 양말들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아들의 삶이 그 서랍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보람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까지. 아들에게는 보람이가 세상의 전부였구나. 새삼 아들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때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보람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있지는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저와 보람이는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빛이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십수년간 써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권의 일기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와 보람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에는 신태미가 떠난 직후부터 시작된 아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루하루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났다. 보람이의 돌반지와 내 통장에 있던 전세금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갓난쟁이 딸과 내 이름으로 된 빚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렵다. 오늘 보람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찾았다.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젊은 엄마와 아이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보람아, 아빠가 미안하다. 빚쟁이들이 가게로 찾아와 깽판을 쳤다.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곤히 잠든 보람이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가 없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와 보람이는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박 변호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그 여자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주민등록은 말소된 지 오래고 친정 식구들조차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없었고 흥신소에 의뢰할 돈도 복잡한 소송을 진행할 시간도 어린 딸을 키우는 나에게는 사치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만약 내가 소송을 걸어 그 여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린 보람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은 내가 2배, 3배의 사랑으로 막아주면 된다. 그러니 나는 이 멍해를 평생 지고 가기로 했다. 내 딸, 보람이를 위해서. 제 아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오해를 기꺼이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들아, 어리석은 아들아. 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니? 왜 이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한참을 울던 보람이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일기장이 그 여자와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제 우리가 아빠 대신 싸워서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손녀의 다부진 목소리에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슬퍼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할 때였어요. 아들의 일기 속에는 신태미의 악행을 증언해줄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옆집 순이 엄마, 동네 슈퍼 아저씨 등. 20년 전 우리가 살던 동네의 이웃들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의 일기장을 들고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전해 들은 박 변호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것 참 아드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 일기장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아드님께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이유,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깊은 부성애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일기장에 언급된 20년 전 이웃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태미 씨가 아이를 방치하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요. 시간이 오래 흘러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보람이와 함께 20년 전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낯선 동네. 과연 이곳에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서 저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만 바꾸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의 낡은 일기장을 나침반 사마보람이와 함께 찾아간 옛 동네는 제 기억 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아파트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보람이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동네를 몇 바퀴나 돌며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슈퍼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아파트 단지 상가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대박 슈퍼라는 촌스러운 간판은 빛이 바래고 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보람이는 홀린 듯 슈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보다 훨씬 비좁아 보였지만 카운터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보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이 앞 연립주택 살던 민우 엄마예요. 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민우 엄마, 가만히 있자. 국밥집 하던 그 댁 맞구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디 가서 살았슈?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네.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 훌쩍 커버린 보람이를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죠. 허허, 이 아가씨가 그럼 그때 그 갓난쟁이 보람이요? 세상에, 이렇게나 컸어? 민우 그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할꼬. 민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아들의 비보를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어 신태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의 인상이 와락 찌푸려졌습니다. 그 요물 말하는구먼. 내가 장사 수십 년 하면서 그렇게 속이 시커먼 여자는 처음 봤어. 글쎄,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외상으로 제일 비싼 화장품이랑 과자 같은 것만 골라 담아가는 거야. 민우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말이지. 그러면 민우는 또 저녁마다 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몇 번이나 조아리면서 그 외상값을 다 갚고 갔어. 내가 속이 터져서 민우야, 네 마누라 단속 좀 해야겠다고 하면 그 착해 빠진 놈은 제가 더 잘 벌면 되죠 하면서 허허 웃기만 했다니까. 할아버지의 증언은 아들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봤지. 보고 말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웬 번지르르하게 생긴 놈이 비싼 차를 끌고 와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면 그 여자가 보람이는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더라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번은 애 엄마가 돼서 밤늦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글쎄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하면서 눈을 어찌나 흘기던지. 아주 싹수가 노란 여자였어.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 남자에 대해 기억나는 게 더 없으신지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턱을 긁으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셨어요. 그놈이 타고 다니던 차가 외제차였는데 뒤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놈이 늘 최 사장이라고 불렸던 것도 같고. 최 사장, 부동산 컨설팅.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저희 등을 두드려 주셨죠. 그렇게 첫 번째 증인을 확보하고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그러니까 민우의 고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에 용건 없이는 잘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시집살이를 하도 지독하게 시켜서 민우 엄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앞으로 나온 보험금까지 가로채려고 한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태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보람이가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뒤에서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한 시어머니 프레임을 씌워 저를 가해자로,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죠.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거 다 그 여자가 꾸며낸 소리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알아. 근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싸움이 쉽지 않겠어.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저열하게 나올수록 저는 더더욱 이성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들은 소문과 슈퍼 할아버지에게서 얻은 단서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론전을 시작했군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법정은 소문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최 사장과 부동산 컨설팅이라 중요한 단서를 얻으셨군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수소문한 끝에 신태미와 함께 도망쳤던 최 사장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노름 빚에 시달리며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집에 두고 혼자서 그가 있다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박 변호사가 알려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리고 퀭한 눈의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과 노름에 찌든 얼굴, 남루한 옷차림. 20년 전 번지르르한 외제차를 끌고 다니던 최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누구세요? 양민우 엄마입니다. 제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최 사장님, 아니 최영철 씨 맞으시죠? 당신이 20년 전 제 며느리 신태미와 함께 도망친 그 남자 맞잖아요. 제 섯을 펄언 추궁에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여자랑은 오래전에 끝났어. 나한테 와서 뭘 어쩌라는 거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손녀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도 신템이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뜯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고. 제 외침에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겠죠.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영철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 여자의 피해자라는 거 잘 알아요. 지금 신태미가 내 아들 사망보험금을 전부 가로채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대로 두면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데 쓰이겠죠. 당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요.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제 설득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야, 악마라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 집, 내 차, 전부 다 그 여자한테 빨리고 길바닥에 나앉았어.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는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더군. 그 여자한테는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남자는 지난 20년간 쌓인 울분을 토해내듯 신태미의 만행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추악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시원을 나오는 길, 제 마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의 증언만 있다면 신태미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변호사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변호사님? 아드님께서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로 작은 종신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으셨더군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손녀 양보람 양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딸 보람이만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신태미 같은 인간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도록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해 두었구나. 그것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아들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었고, 저와 보람이에게는 절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아들의 마지막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보험금은 아들의 뜻대로 보람이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지켜낼 것이라고. 그리고 저 악마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의 눈에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남긴 작은 종신보험 증서를 손에 쥐자 마치 아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에 제 아들의 얼마나 깊은 사랑과 고뇌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것은 저와 보람이에게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영철 씨에게서 얻은 증언과 아들의 보험 증서를 가지고 보람이와 함께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 변호사는 깊은 감동과 함께 냉철한 분석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수확을 하셨습니다. 최영철 씨의 증언은 신태미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아드님께서 남기신 보험금 역시 아드님의 평소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변호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았다면서 아드님은 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증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최영철 씨의 증언을 그저 버림받은 남자의 원한 섞인 진술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고 아들의 일기를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애증으로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법정은 그렇게 냉혹한 곳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애써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법이라는 차가운 저울 위에 올려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보람이와 함께 다시 아들의 낡은 일기장들을 펼쳤습니다. 그저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권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아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는 글씨들을 따라가다 보니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들의 깊은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몇 년간 정말로 신태미를 찾아 이혼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도 처가에 다녀왔다. 장인 장모는 나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걔는 우리 딸도 아니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한테 묻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들도 그 여자에게 단단히 지친 모양이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월세가 밀려 쫓겨난 지 오래라고 했다.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라도 한 것일까?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걸까?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받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이야. 아들은 법률구조공단에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절차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던 아들에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이혼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죠. 오늘 보람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양보람은 엄마 없대요라고 놀렸다고 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니야. 보람이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라는 바보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만약 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신문이나 관보에 그 여자를 찾는 공고라도 나게 된다면 만약 그 여자가 돈 냄새를 맡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보람이가 받게 될 상처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의 존재를 평생 멍해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법적인 남편이라는 굴레를 쓰고 사는 편이 낫다. 내 고통은 잠깐이지만 아이의 상처는 평생 갈 테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딸의 마음에 생길 상처를 막아주고 싶었던 아비의 처절한 사랑. 저는 그제야 아들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일기장 속 이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박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일기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박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변호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나 절절한 부성애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쓴 위대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일기장의 내용을 법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아들의 인격을 증명하고 신태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저희가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신태미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소장 부본과 재판 기일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태미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제안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체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죠. 편지 말미에는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하여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란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게 대체 누구인데? 저는 당장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답장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내주세요. 단 1원도 받을 생각 없으니 그 더러운 돈으로 당신들 변호사 수임료나 보태 쓰라고요.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변호사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웃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오만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최영철 씨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템이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낮에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제 고시원으로 찾아왔었어요. 당장 사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아무래도 법정에 증인으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목숨은 부지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신태미의 비열한 협박에 넘어간 것입니다. 재판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증인이 등을 돌리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신템이라는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활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려 했던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무작정 최영철 씨가 있는 고시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겁에 질린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사장님,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영철 씨 얘기 좀 해요.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여자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인간이죠. 제 차분한 목소리에 그는 경계를 조금 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닫히려던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에 나오시라는 말 안 할게요. 당신 목숨까지 걸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 딱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겠어요?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게요. 당신이 직접 법정에 서지 않아도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 파일이 신태미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이건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해요.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그리고 당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의 자존심과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최영철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신태미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와 분노를 제 작은 녹음기 안에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억울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배우의 연기보다도 더 진실되고 절절한 증언이었죠.
녹음을 마치고 고시원을 나오는 길, 저는 그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몸이라도 피할 곳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확보하고 나니 한시름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손녀 보람이었죠. 그동안 제가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보람이가 어느 날 저와 함께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판에서 증언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보람이를 말렸습니다. 보람아, 안 된다. 거긴 어른들의 싸움이야.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아니요, 할머니. 이건 더 이상 어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 아빠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고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기도 해요. 아빠는 평생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저는 법정에 서서 제 기억 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왜 없는지, 대신 그 자리를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셨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증언할 거예요. 20살 손녀의 당찬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박 변호사 역시 감동한 표정으로 보람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보람 양,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좋아, 내 용기 있는 증언은 이 재판의 흐름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재판을 며칠 앞두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자신을 신태미의 옛 친구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태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언니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어요.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남 등쳐먹는 게 일상인 사람이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아드님이 독해서 쫓겨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언니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드릴 테니 재판에서 꼭 이기세요. 며칠 뒤 제 앞으로 의문의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태미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을 증명하는 사진과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했다던 그 시간에 여러 남자들과 해외 휴양지에서 찍은 희희낙낙한 사진들. 친구들에게 이번 타겟은 얼마짜리라며 자랑하듯 보낸 메시지 캡처들. 그것들은 신태미의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와 보람이 그리고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모여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넘칠 만큼의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눈물과 사랑이 담긴 수십 권의 일기장. 둘째, 20년 전 이웃들의 생생한 증언. 셋째, 최영철 씨의 분노가 담긴 결정적인 녹취록. 넷째, 신태미의 거짓말을 증명할 익명의 제보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삶 그 자체였던 손녀 보람이의 용기 있는 증언. 더 이상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들고 거짓이라는 방패를 든 적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람이와 함께 아들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갔던 바다 여행 이야기, 보람이가 아빠 목에 매달려 깔깔대던 이야기, 아들이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엄마, 우리 딸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보람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였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서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보람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저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정의 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정면에 자리한 엄숙한 법대가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는 제 동생 내외와 몇몇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신태미 측에서 고용한 듯한 사람들이 앉아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앞 피고인석에 신태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다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먼저 신태미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들을 바탕으로 신태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혼인관계,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상속 권리.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법률 조항만을 무기 삼아 냉정하게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인석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태미가 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만에 나타났던 장례식장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값싸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었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증인 고 양민우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신태미 측 변호사의 질문에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첫마디에 방청석에서 작은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증인은 어째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자녀의 곁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까? 변호사의 다음 질문에 신태미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쫓겨난 겁니다. 지독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조차 마음대로 안아보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겠다 싶어 잠시 피하자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보람이의 작은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보람이의 손을 더욱 쉬어잡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저 거짓의 향연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고. 집을 나온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남편이나 아이를 만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나요? 왜 안 했겠어요? 매일 밤 남편과 제 딸 보람이가 보고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켜 집 주변을 맴돌게 하기도 하고 편지도 여러 번 보냈지만 시어머니의 방해로 남편에게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먼 발치에서 남편과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빌며 식당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휴양지에서 남자들과 찍은 사진 속의 모습과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억척같이 살았다는 저 여자의 말이 교차되면서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신태미의 연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배웅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식장을 찾아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인간 이하의 모욕을 주며 새우젓을 던지고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판사님. 신태미는 끝내 오열하며 증인석에 엎드렸습니다. 그 처절한 연기에 법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그녀에게 동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판사 역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 악마의 혀는 진실마저 거짓으로 보이게 만드는 교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태미 측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 측 박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흐느끼고 있는 신태미를 향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그리워하며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셨다면서 증인의 옷차림이나 행색은 어째서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와 지금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신태미의 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장례식장에는 예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던 것뿐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증인은 지난 20년간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까? 식당 허드렛일 외에는 또 없으셨나요? 네,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신태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증인의 지난 20년은 닥치는 대로 일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이 사진들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법정 스크린에 그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태미가 여러 명의 낯선 남자들과 함께 해외의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고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 여성이 증인 본인 맞습니까? 남편과 아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던 바로 그 시간에 필리핀 세부와 태국 푸켓의 리조트에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함께 있는 이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식당 동료들인가요? 박 변호사의 조롱 섞인 질문에 신태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건 사업상 만난 바이어들과 어쩔 수 없이 간 출장이었습니다. 아, 출장이셨군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요? 혹시 남성들을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업이라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요. 신태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지만 이미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판사의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죠. 다음 증인은 이정숙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20년간 제 아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하루하루 꾹꾹 눌러 담은 아들의 낡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여자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법을 모릅니다.
대신 제 아들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진실을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일기장 구절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태미가 떠난 날의 절망,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들의 한숨, 엄마를 찾는 어린 손녀를 보며 찢어졌던 아버지의 마음.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의 목소리만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여자는 단 한 번도 아들이나 손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저 여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리고 행여나 찾게 되더라도 어린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워 이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성애라는 이름의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적인 권리요? 20년간 아비와 어미의 의무를 내팽개친 자에게 대체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태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녀 보람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증인석에 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증인 양보람 양. 증인의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의 질문에 보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기억 속에 엄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담담한 한마디. 하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모든 곳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저를 간호해 주신 분도 아빠였고, 운동회 때 다른 아빠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주신 분도 아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엄마 없는 아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이자 가장 완벽한 어머니셨으니까요. 보람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태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제 아빠의 목숨값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아빠를 괴롭히고 죽어서까지 아빠의 명예를 더럽히며 아빠의 고통값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제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보람이의 외침이 끝났을 때 법정 안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딱딱하기만 하던 판사의 눈가마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우리의 진심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신태미 측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반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욱 강력한 무기들이 남아 있었죠.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분위기는 첫 재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신태미는 여전히 피해자인 척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그녀를 향한 방청석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날의 첫 번째 증인은 20년 전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인석에 서서 과거 신태미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그리고 제 아들 민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는지를 힘주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구먼요. 그 여편네가 웬 놈의 차를 타고 나가는 걸. 그때마다 어린 것은 집에 혼자 내버려뒀어요. 그 착해 빠진 민우만 불쌍하지. 판사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저런 사람한테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꾸밈없는 증언이 끝나자 박 변호사님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최영철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재생할 녹음 파일은
20년 전 증인 신태미 씨와 함께 야반 도주했던 당사자 최영철 씨의 육성 증언입니다. 증인은 신태미 씨의 협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직접 서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증언보다 더 큰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최영철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보고요. 제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나서는 저를 빚더미에 앉히고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그리워했다고요? 천만에요. 그 여자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은 내 인생의 걸림돌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신태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거짓말이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저 녹취록은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박 변호사님은 최영철 씨의 동의하에 녹음된 합법적인 증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신태미의 거짓말과 탐욕스러운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과 메시지들을 법정 스크린에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피고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꾸준 일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보시죠. 2015년 8월 필리핀 세부, 2017년 12월 태국 푸켓, 2019년 5월 베트남 다낭. 남편이 죽기 불과 몇 달 전인 작년 겨울에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스파를 즐기고 계셨군요. 이 모든 여행 경비와 사치품들은 함께 있는 이 남성들이나 혹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스크린에는 신태미가 보낸 이번 타겟은 강남에 건물 하나 가진 호구야. 한 5억 정도만 뽑아먹고 헤어져야지. 크크라는 메시지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신태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마저도 더 이상 변호할 의지를 잃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재판장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신태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성을 잃고 제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저 독사 같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돈을 줬으면 될 거 아니야. 내 돈. 원래 내 몫이었다고. 근데 그걸 안 주려고 이딴 식으로 내 뒤를 캐고 내 인생을 망쳐?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이었습니다. 원래 내 몫인 돈.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녀가 이 재판에 임하는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애도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한 절규였죠. 판사는 굳은 얼굴로 법정 경위에게 손짓했습니다. 법정 소란죄. 신태미는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까지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정숙, 너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내가 나가서. 그녀의 바락 섞인 외침은 굳게 닫히는 재판정 문 밖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악마가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담담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과 함께 내 아들에 대한 가여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 저런 인간에게 발목이 잡혀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 저와 보람이는 한 달 전과 같은 자리에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 대신 담담함과 약간의 기대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죠. 피고 인석에는 구치소에서 바로 온 듯 수의를 입은 신태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 보았던 오만하고 도끼 서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습니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들고 잠시 법정 안을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원고 신태미의 피고 이정숙, 양보람에 대한 상속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신태미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각. 모두 기각. 우리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자 옆에 앉은 보람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판사의 판결 이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고 신태미는 혼인기간 대부분을 가출하여 배우자인고 양민우와 자녀인 양보람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장례에 참석하여 슬픔을 표하기는커녕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민법 제1004조 상속인 결격 사유 중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신태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신태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원고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검찰에 정식으로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 통쾌한 판결이었습니다. 신태미는 상속권을 박탈당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위증죄까지 더해져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신태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동생과 친척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소송 비용은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 주 주말에 저와 보람이는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아들이 평소 좋아했던 강가를 찾았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장례식 대신 우리만의 진짜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이제 다 끝났다. 너를 괴롭히던 그 악연도 너를 둘러쌌던 모든 오해도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아무 걱정 말고 헐헐 날아가거라. 가서 내가 좋아하던 낚시도 실컷 하고 못다 한 잠도 편히 자렴. 저는 아들의 육골을 하얀 보자기에 싸서 흐르는 강물에 조심스럽게 뿌려주었습니다. 하얀 뼈가루가 햇살에 반짝이며 강물 속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아들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보람이도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로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안녕. 할머니랑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 다 알아요. 아빠 딸이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아빠. 강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보람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국밥집 다시 열심히 해야지. 아빠가 남겨주신 가게잖아. 손녀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죠.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 그리고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람아, 우리 이 돈으로 아빠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하나 새로 열자. 지금 가게는 너무 낡았으니 좀 더 쾌적하고 번듯한 곳으로 옮겨서 아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멋진 국밥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제 제안에 보람이는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손녀 보람이가 제 곁에서 함께 국밥을 말아 손님들에게 내어줄 겁니다. 아들의 따뜻했던 마음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아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나고 아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길고 지독했던 법정 싸움도 아들을 떠나보낸 사무치는 슬픔도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물론 가슴속에 박힌 못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아들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워 발을 동동 구르는 밤도 있었고 TV 뉴스에서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소식을 볼 때면 신태미의 얼굴이 떠올라 치를 떨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손녀가 있었고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새로운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저와 보람이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국밥을 팔아 모은 돈을 합쳐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낡고 비좁은 가게가 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햇살이 잘 드는 길모퉁이의 아담한 상가였죠. 저희는 몇 달에 걸쳐 가게 구석구석을 저희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하얀색 페인트로 벽을 칠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원목 테이블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 벽면에는 아들의 가장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커다랗게 걸어두었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추억국밥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정식으로 가게 문을 열던 날, 저와 보람이는 새로 맞춘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들, 보고 있나? 엄마랑 우리 보람이가 차린 새 가게야. 번듯하지?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게. 그러니 우리 장사 잘 되게 많이 좀 도와다오. 마치 아들이 걱정 마세요, 엄마. 대박 날 거예요. 하고 대답해주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추억 국밥의 첫날은 그렇게 아들의 응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가게에서의 하루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되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동지인 보람이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보람이는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가게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을 하며 실수를 연발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더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틈틈이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제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깍두기까지 담그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자신이 담근 깍두기를 한 조각 내밀며 칭찬을 기다리는 손녀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깍두기 맛이 제법이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시집가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할미보다 낫다, 나. 에이, 할머니 솜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할머니 비법 육수까지 다 전수받아서 제가 이 가게 물려받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장난스럽게 말하는 손녀의 모습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람이는 이제 제가 지켜주어야 할 연약한 손녀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추억 국밥은 금세 동네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직한 재료로 끓여낸 깊은 국물 맛도 맛이지만 저희 가게에는 사람을 끄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게는 늘 저희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파지를 주워 파는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저희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가 살아온 기나긴 세월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밥값을 대신했죠. 가게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젊은 인부들은 저희 가게의 가장 든든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하고 난 뒤 저희 가게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에 국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땀에 전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늘 제 아들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국밥에 들어가는 머릿고기를 다른 손님들보다 2배는 더 듬뿍 넣어주곤 했죠. 사장님, 이러다 장사 망하겠어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세요? 한 젊은 인부가 미안한 듯 묻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젊었을 때 당신들처럼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땀 흘리는 젊은이들 배불리 먹이는 게 먼저 간 내 아들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 사양 말고 많이들 들어요. 제 말에 왁자지껄하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저를 사장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가게를 찾아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녀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자신은 거의 먹지 않고 딸에게만 고기를 건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20년 전 어린 보람이를 홀로 키우며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아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소머리 수육 한 접시를 푸짐하게 썰어 아이 엄마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아이가 한창 클 때니 많이 먹여야죠. 아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 제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 데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러요. 내가 우리 손녀 먹인다 생각하고 아이 밥은 책임지고 챙겨줄 테니. 제 진심 어린 말에 아이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남편의 괴롭힘을 피해 아이만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제가 아는 복지시설과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희 가게의 가족 같은 식구가 되었고 저희의 작은 도움을 발판 삼아 씩씩하게 자립해 나갔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와 보람이는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 오늘 그 아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자기한테는 친정엄마 같대요.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은혜는 무슨?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남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더구나. 우리 민우가 남겨준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어느 날 보람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제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두 분씩 돕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어요. 아빠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양민호의 따뜻한 밥상 같은 이름으로요. 우리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꾸준히 적립하고 그 돈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어느새 이렇게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었던 걸까요? 단순히 가게를 물려받는 것을 넘어 아빠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낸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좋다. 아주 좋아. 우리 보람이가 할미보다 100배는 낫구나.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대견해 할까.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아빠의 이름이 세상에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민우의 따뜻한 밥상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재단을 등록하고 저희 가게는 그 재단의 1호 후원 식당이 되었어요. 저희의 작은 시작은 생각보다 더 큰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저희의 사연을 알게 된 단골 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보태주기 시작했고 동네의 다른 식당 사장님들도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며 동참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온기가 온 동네를 따뜻하게 데우는 커다란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신태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사기죄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영철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그녀를 고소한 것이었죠. 평생을 남을 등쳐먹고 살아온 대가를 이제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분노나 미움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 담담하게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가게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저와 보람이도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저희는 가게 한쪽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씩 퍼주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푸짐하게 담긴 고기, 그리고 아삭한 깍두기. 이야, 오늘따라 국밥 맛이 유난히 더 좋은데요, 이 사장님? 보람이가 장난스럽게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으며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떠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남기고 간 진짜 보험금은 법정 싸움 끝에 받아낸 그 돈뭉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남긴 진짜 보험금은 바로 제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예쁜 손녀였고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었으며 가게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온기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사랑과 추억은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보람이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테니까요. 저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 이제 정말 괜찮죠? 꺼봐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정말 괜찮다. 아주 괜찮고 말고. 고맙다, 내 아들. 정말 고맙다. 저는 나지막이 아들에게 화답하며 다시 한번 뜨끈한 국밥을 입안 가득 채웠어요. 창밖은 어두웠지만 저와 보람이가 마주 앉은 작은 국밥집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도 밝고 따뜻했습니다.